밥 먹는데 이 미국 작살났다. 맞아. 이거 뭐 백화점주가 많이 빠졌다더라 그러길래 내가 타깃? 어제 한 25% 빠지는 거 오빠가 나 보여줬잖아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안 했나 보네. 그럼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건가? 내가 오빠한테 질문을 하니까 막 찾아보더라고. 근데 비용이 증가했더구만. 인플레이션 인건비. 영향인 거 아니야? 그래 인건비. 그게 결국에 인플레이션이야. 자 맞아. 잠시만. 그럼 이거 틀고 하자. 틀었어? 틀었어. 아 그래요? 자. 네 실컷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2편 시작을 해볼게요. 전반적인 경기 얘기. S공포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거기 신주호 신명섭의 그 S 리프레시가 S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 같아요. 첫 번째, 물가가 잡히냐. 두 번째, 물가가 잡히면 좋으냐.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에 시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첫 번째 물가가 잡힐 것이냐라는 문제는 물가는 잡힐 것 같아요. 어떻게 잡냐? 우리가 물가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잖아.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을 늘리면 물가가 잡히겠죠. 이를테면 유가도 공급을 더 늘려주거나 곡물도 공급을 늘려주거나. 근데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고 공교롭게도 4%의 나스닥이 부러진 상황에서의 해석은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고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고통이 주가가 아니라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디맨드 쇼크, 수요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는 어떻게든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5년물 기준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는 3.5%였는데 지금은 3%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높아요. 2%대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2%까지 끌어내릴 거고 그러면 수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내려와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수요가 다소 부진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 물가가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그 물가가 잡히면 주식엔 좋냐? 물가가 잡히게 되면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3%가 넘었던 게 2.9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 주식은 좋아요. 특히 나스닥 같은 성장주가 많은 기업들. 근데 한국은 기대 인플레이션 차트를 그려보면 그거랑 동일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때 한국이 올라간 적이 있었냐? 단 한 번도 없어요. 즉 물가를 끌어내리는 구간에서의 한국 주식은 잘해야 박스피.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레벨 다운된 박스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물가를 잡아놓고 나야 한국 시장은 뭔가 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때 PBR 1배 뚫고, PBR 2배가 2750인데 PBR 1배 뚫고 다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데 지금은 물가가 내려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2750을 뚫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연내에 3000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3000을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상방이 막혀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계속 하방이 자꾸 이제 열리거나 다운되는 그런 시장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부터 지금까지 미국 대비 덜 빠졌잖아 라는 어떤 안도는 있지만 3000, 2900, 2800, 2700, 2600, 2500까지 왔다니까 조금씩 툭툭툭툭툭 이게 뭐냐면 긴축의 역량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자꾸 낮추기 때문이다라는 거라서 물가가 잡힐 것이냐 스무스하게 잡히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한국 주식은 상단이 열리지 않는다. 과격하게 잡힌다면은 디맨드 쇼크가 와서 시장이 조금은 패닉 장세가 연출될 수도 있다. 근데 패닉 장세가 연출되면 오히려 주가는 빠르게 V자 반등을 할 수 있죠. 주가가 뭐 2400이 깨지고 2200까지 가고 이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2000 또 레벨 다운된 뭐 한 2400에서 2600 이런 박스피가 앞으로 한 분기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재미없는 그쵸. 정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물가 보고. 잡히고 이 물가가 다시 좀 기대감을 실으면서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연준이 긴축의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연준의 긴축을 통해서 효과를 받느냐 안 받느냐잖아요. 연준은 지금 긴축의 초기인 거고 두 번째는 연준이 지금 만족할 만한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왔느냐는 성적표가 없잖아. 없기 때문에 그 성적표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계속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건 있겠지만 굉장히 또 위도 계속 막혀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빠질 때마다 레버리지 살라고 했는데 사지 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긴축 사이클일 때는 코스피 121선을 이렇게 뚫은 적이 없어. 잘. 지금 보시면 61선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요. 그냥 61선에서 이격이 거의 10% 정도 벌어지면 사서 조금 또 팔고, 이게 근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컨셉의 종목이 아닌 이상은 이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벌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우하향하거나 박스피인 상태에서는 따박따박 하기가 어려워. 우상향할 때야 샀다 팔았다 하면 되는데, 지금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외부 변수 말고 국내만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게 우리가 또 있잖아요. 이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신정부가 등장하면서 약간 지난 편에 김영민 매니저도 얘기를 해줬어요. 허니문 효과가 또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부의 핵심 전략을 봤을 때 좀 손에 꼽을 만한 뭐 산업이라든지 키워드가 있어요. 리포트 보니까 딱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차세대 반도체 이렇게 적어놓기는 하셨던데. 그거는 근데 이제 정경련에서 지금 정부는 정경련의 의견을 상당히 중용을 하는 입장이고, 정경련에서 3월에 대통령 선거 즈음에 매출 기준으로 1000개의 기업 중에 한 150개인가 160개의 기업에서 서베이를 취합한 건데, 가장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될 산업은 어디입니까 했을 때 나왔던 게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차, 바이오 헬스, 로봇 뭐 이 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결국 우리나라는 내부적인 디맨드 수요보다는 외부에 수출을 하면서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수출이 가장 많이 된 게 전기 자율차, 그리고 바이오 헬스,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인데, 전기 자율차는 워낙 또 계속 시장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뿜뿜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수출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되어 있고 신뢰를 못 얻고 있는 쪽이 바이오 헬스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바이오 헬스 쪽에, 바이오 헬스가 뭐냐면 의료기기 플러스 의약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지금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의료기기하고 바이오 헬스 쪽, 의약품 쪽은 올라가고 있어요. 아예 반대로. 그러니까 수출 금액 내에서 수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근데 주가는 뭐 계속 안 가고 있지. 그래서 뭐가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헬스, 제약 바이오 쪽은 신정부에서도 바이오 강국으로 만들려는 정책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수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핵심 전략 중에 하나로 뽑은다면 바이오 헬스 쪽이지 않겠나, 타이밍적으로. 그래서 아까 메디컬 디바이스와 관련된 미국의 ETF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도 조금 소외되어 있고 이제 향후에 주도주로서의 느낌이 나오는 쪽이 어딜까라고 보면 제약바이오 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어디냐면 건강관리 제약바이오거든요. 맞아요. 네, 엄청.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한 번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은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그 외에 차세대 반도체나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나 이런 쪽은, 반도체도 저는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는 방어적인 개념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경기를 타는 측면에서 방어적인 거고,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조선. 조선? 근데 조선 최근에 좀 그 후판가 그것 때문에 비용도 맞아요. 많이 나오고 보릿고개를 못 넘을 것 같다는 또 갑자기 부정적인 뉴스들이 막 쏟아지던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게 조선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조선업 자체의 지금 펀더멘탈로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가 사실은 좀 좋아지는 건 맞는데, 후반 가격 올라가면서 뭐 충당금을 또 쌓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건 있어서 주가 자체가 뭐 못 움직이는 건 맞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첫 번째는 윤석열 당선인 이전에 후보자 시절에 1월에 부산에서 신해양강국 선포식이 있을 때 유일하게 참석한 대통령 후보자였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해양강국 건설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 조선업에 대한 얘기를 이제 풀어내자면,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잘하는 섹터가 많잖아. 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있는데,
반도체 1등인 거 알고 있는데 조선도 사실 되게 잘하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고용 유발 개수가 굉장히 높아요. 전 산업에서 시멘트 다음으로 조선이 제일 높고 고용을 좀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TK 쪽에 그 조선사들이 많잖아요. 그쪽에 경기도 좀 부양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음 주쯤 되면 IPEF인가 그 인도 그 쿼드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촬영하는 기준으로 내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오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 의제가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제 쿼드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거든요. 그거와 맞춰서 오는 일정에서 한국을 또 방문해 주시는 건데 저는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들었냐면 지금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탈세계화의 핵심은 분리주의인데 분리주의의 또 핵심은 프렌드 쇼어링이라 그래서 진영이 같은 생각이 같은 쪽에서의 공급망의 결정과 수요 공급의 서큘레이션 순환인데 이렇게 보면 인도, 호주, 일본, 대만, 미국 그리고 한국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할 수 있고 잘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수요를 해주면 그 안에서의 공동체에서 해결이 되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이고 두 번째는 저는 조선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의 삼강구도가 한국, 중국, 일본이거든요. 중국은 근데 기술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원가 경쟁력으로 막 했었던 게 이제는 웬만하면 발주를 주더라도 그런 경제 공동체 안에서 주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소 또 이번 정부가 친중보다는 친미 쪽의 성향이 강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도 궤를 같이 하지 않나.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에서 경제분과 세미나를 연 적이 있어요. 그때 김앤장에서 이코노미스트가 PT를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집중력 있게 육성해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이었거든. 전혀 생각도 못. 그러니까 난 이게 또 정부 정책 수혜일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영토는 중국이 2%이지만 이지라 그래서 우리 그 해양 지역은 중국의 70%, 중국의 70%다. 그리고 조선은 제조업이지만 해운은 금융업이다 해서 금융업과 제조업을 더해서 이제 어떤 산업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조선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드적이고 마바라적인 얘기긴 하지만 일단 실적 자체나 수주가 되고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 LNG선 하면 조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는 펀더멘탈 플러스 알파로 아 정부가 이런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얹은 거예요. 조선은 그러면은 그 3사? 미포조선,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거. 그 밑에 땅보다는 그러니까 그 밑단으로 들어가서 그 개별 종목으로 보면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산업 자체로만 봤을 때 그냥 조선이 그냥 아까 정부의 핵심 전략 중에 뭐가 있겠냐 했을 때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는 그냥 조선을 얘기해야 뭔가 조금 유니크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난 최근에 이걸 누구한테 들었지?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 참석한 그 국내 상장사 기업 대표들 누가 있나 그걸 봐라. 근데 이번에 대기업이 많았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내 남편이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 맞아요. 자기가 봤을 때 뭐 벤처 중소기업은 그쪽은 아니에요. 대기업이다. 확실하게 밀어줄 거다. 누가 이번에 왔는지 맞아요. 어떤 그룹의 경제 수장이 왔는지 그걸 봐야 된다. 이 중소기업 정책 위주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글로벌 정치 지도하면서 최광영 연구원이 이제 그 쓴 적이 있는데 그 잘 보면 그래요? 맞아요. 중소기업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 혁신 정책 그리고 법인세도 25%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높은 수준에 있고 5년 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올린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거든. 근데 결국은 법인세를 낮추는 내용이 나올 거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법인세 22%로 낮추는 내용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비용을 낮춰주고 결국 비용을 낮춰주되 뭔가 투자를 하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걸 한번 보자고. 중소기업을 키워서
우리나라의 전체의 GDP를 끌어올릴 만한 힘이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약간 대기업들이 그동안에 투자를 안 했었던 거, 뭔가 좀 뻑뻑했던 부분들, 아니면 정부가 밀어주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정부는 조금 더 가관성 있게 밀어주자. 밀어준다는 게 좀 웃기지만 그냥 규제를 좀 없애고, 그리고 비용을 낮춰주고, 비용을 낮춰준다는 게 뭐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액 공제 이런 것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대형주가 저는 가는 괜찮아 보여요. 네, 맞아요. 얘기가 일맥상통하네. 네.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밥 먹으면서 한번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2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3시 5분. 아, 끝난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아, 그래요? 3시 5분에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1년 뒤에 또 봐요. 아, 1년 뒤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